다음은 230번. 지구상의 생명체는 세균, 고세균 및 진핵생물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균을 다른 말로 진정세균이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인식한 세균이라 해서 진정세균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드 글리칸을 가진다. 그지 참이 되겠지. 펩티드 글리칸은 펩티드 더하기 글리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글리칸은 당 중합체를 글리칸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2당의 중합체가 글리칸입니다. 펩티드에서 어미를 떼고 연결을 오를 집어넣고 합성을 만들게 되면 펩티도 글리칸이 되게 됩니다. 이 펩티드에 대한 특징이 세포의 세포질에서 사용하는 단백질은 전부 펩티드가 L체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지만 얘는 L체와 T체의 아미노산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고세균의 리보솜은 70S이다. 참이지. 세균도 70S고 고세균도 70S입니다. 3번에 고세균의 DNA에는 인트론을 가지는 유전자가 있다. 얘는 전부 인트론을 가진다가 아니라 인트론을 가지는 것들도 있더라. 이것이 고세균과 진핵생물의 공통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즉 고세균이 진핵생물에 가깝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세균에는 오페론이 있다. 세균과 고세균은 둘 다가 오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이다. 5번에 진핵생물의 막지질은 글리세롤에 에테르 결합으로 부착된 가지가 없는 탄소 사슬을 가진다. 가지가 없는 것은 참이지만 이 글자가 잘못된 것이지 에테르 결합이 아니라 에스테르 결합입니다. 글자 한자가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번. 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계에 속하는 것은 병골 균류와 접합균류, 접합균, 잔항균류, 잔항균, 담자균류, 담자균, 병골 균류는 특징이 편모를 가지고 있는 편모성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골 균류는 균류인데도 불구하고 특이적으로 세대 교본을 합니다. 두 세포에 세포벽이 붙어 있는 것을 격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격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이나 곰팡이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격벽이 없습니다. 격벽이 없기 때문에
다핵성입니다. 접합균류는 세대 교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골균류와 차이점입니다. 물론 포자가 편모가 없습니다. 격벽이 없습니다. 잔항균류는 세대 교본을 하지 않고 대신 격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자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대 교본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격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잔항균류와 담자균류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잔항균류는 이 N핵상의 접합자가 만들어지면 이 접합자가 감수 분열을 한 이후에 체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합니다. 감수 분열을 하면 세포가 4개가 되고 체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했으니까 총 8개의 포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8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포자를 잔항포자라 하고 잔항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잔항균이라 합니다. 담자균은 접합자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접합자가 감수 분열을 해서 포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얘는 4개의 포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잔항균과 담자균의 차이입니다. 잔항균 8개, 담자균 4개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것을 담자포자라 합니다. 1번의 병골균류는 편모가 있는 포자를 생성한다. 또는 병골균류에 대한 특징이 세대교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교본한다. 2번에 효모는 잔항균에 속하는 단세포성 곰팡이들을 통칭해서 효모라 합니다. 3번에 스스로 탄소를 고정하는 독립영양생물은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곰팡이는 종속 영양생물로서 흡수하는 것들입니다. 흡수는 소화와 하는 일은 같은데 장소에 따른 차이입니다. 곰팡이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물은 몸 내부로 함입되어 있는 소화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번에 검은 빵곰팡이는 접합균류에 속한다. 검은 빵곰팡이는 접합균류이지만 빵곰팡이나 붉은 빵곰팡이는 잔항균에 속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5번에 곰팡이는 세포벽이 키틴질로 구성이 됩니다. 키틴이 포함된 세포벽을 가지며 포자를 통한 무성생식으로 번식할 수 있다. 곰팡이는 주된 것이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다가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유성생식기를 거치게 됩니다. 참이다. 키틴에 대한 것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틴은 선형동물의 회충이 속하는 것, 선형동물의 외피나 곤충이 속하는 것, 절지동물이라는 것이지, 절지동물의 외골격이 키틴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물과의 유사성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232번. 그림은 지어유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균류는 몸 밖으로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물질들을 분해한 다음에 분해된 영양소를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죽은 사체를 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주로 분해자의 지위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죽은 사체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충을 직접 체액을 빨아먹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식하는 곰팡이라 합니다. 또한 많은 곰팡이는 동물이나 혹은 식물에 기생을 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캔디다증이나 무좀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곰팡이성 질병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곰팡이는 상리공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상리공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균건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균건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뿌리에 곰팡이의 균이 공생을 형성했다 해서 균건이라 합니다. 얘는 식물의 뿌리에 곰팡이가 공생을 형성한 것, 이것이 균건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이버섯을 떠올리면 됩니다. 또 하나가 지어유류가 있습니다. 지어유류는 조류나 남세균에 곰팡이가 특히 잔항균입니다.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지어유류가 되게 됩니다. 지어유류는 생태계가 처음 형성될 때 천이 초기의 개척 생물로 작용을 하고 공기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기 오염에 대한 지표 생물로 작용합니다. 즉 공기 오염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유류가 사는 것은 공기 오염이 없다를 반영해 줍니다. 이와 같은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 합니다. 균건에 대한 것은 외생균건과 내생균건으로 구분합니다. 외생균건은 균사가 세포벽 공간에만 존재합니다. 이때 균사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균의 실사자입니다. 곰팡이의 생긴 형태가 실 모양이라 해서 균사 혹은 균사체라 합니다. 내생균건은 균사가 손가락 모양으로 분지가 되어 있다 해서 손가락 수지가 되겠지. 수지상균건이라 합니다. 이들은 균사가 세포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 침투한 균사의 형태가 손가락 모양이라 해서 수지상균건이라 합니다. 단 세포 내부로 침투한다는 말이 세포질로 들어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포질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식물 세포는 터져서 죽어버리겠지.
노란색은 세포막이고 흰색은 세포벽이면 외생균건은 세포벽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외생균건입니다. 근데 내생균건은 이렇게 곰팡이의 균사가 이렇게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생긴 형태가 손가락 모양이라 해서 얘를 수지상균건이라 합니다. 기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식물의 잎에 곰팡이가 함유이 되게 되면 곰팡이에서 곰팡이 독소인 후지콕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얘는 F이기 때문에 히읗으로 표기를 해도 되고 피읍으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히읗도 아니고 피읍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푸지콕신이라 해도 되고 후지콕신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이 후지콕신이 하는 기능이 식물의 잎에 있는 공변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양성자 ATP아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공변세포에 양성자 ATP아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공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열린 기공을 통해 내부로 균사가 침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요 단어를 기억해 두고 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기생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림에서 기억이 곰팡이이고 이것이 조류나 혹은 남세균이 되게 됩니다. 1번에 무기질과 물을 간직하고 제공한다. 그래서 곰팡이는 조류에게 무기물과 물을 제공하면 조류는 광합성을 수행을 해서 광합성 산물을 공급해 줍니다. 광합성을 수행하는 공생자이다. 여기서 얘는 광합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광합성, 조류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녹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는 양놈들의 글을 그대로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남세균은 쪽발이들의 글을 그대로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녹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는 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는 것은 균근이라 합니다. 공기오염에 대한 내성이 큰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233번
식물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계는 선류, 태류, 각 태류를 선태류라 하고 흔히 이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석송류와 쇠뜨기에 속하는 것이 속세류가 되게 됩니다. 고사리를 좁은 의미의 양치류라 합니다. 이들을 양치류라 합니다. 은행은 전부가 다 멸종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는 한 종만 현재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의 지구 생태계에 자생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키워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 합니다. 매마등은 마황이라 합니다. 소철, 소나무를 송백류라 합니다. 이들을 나자식물, 거시식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꽃식물, 꽃을 피우는 것을 피자식물 혹은 속시식물이라 합니다. 이들이 식물계에 속합니다. 일본에 양치식물은 포자를 통해 번식한다. 포자를 통해 번식하는 것을 포자식물이라 합니다. 선태류도 포자식물이고 양치류도 포자식물입니다. 물론 석송도 포자식물입니다.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은 종자로 번식합니다. 이들을 종자식물이라 합니다. 차입니다. 두 번째,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관다발이 없는 것을 무관속이라 합니다. 관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속식물이라 합니다. 혹은 유관속식물이라 합니다. 관속은 일본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우리말은 관다발이라 합니다. 혹은 초등학교 때는 부름켜라고 배웠습니다. 이들도 관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에) 속시식물은 중복수정을 통해 3N 핵상의 배젖을 형성한다. 속시식물만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형질이 중복수정입니다. 중복수정은 정세포가 난세포와 수정을 하게 되면 2N 핵상의 접합자가 되게 되고 이 접합자가 어린 배를 거쳐서 성체가 됩니다. 정세포가 중앙세포라고 하는 것, 얘는 두 개의 극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핵이 하나이고 얘는 핵이 두 개입니다.
이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배젖 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 배젖 세포가 분열을 해서 배젖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2N 핵상인데 배젖은 3N 핵상이 되게 됩니다. 종자식물은 배와 배젖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나자식물의 경우에는 얘는 수정 없이 대배우체 혹은 난자를 만드는 구조라 해서 장남기라 합니다. 수정 없이 대배우체가 배젖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젖이 핵상이 N 핵상이 됩니다. 이것이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차입니다. 선태식물은 포자체가 배우체보다 우세한 생활사를 형성한다. 선태식물은 배우체가 우세한 세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우체가 잘못 적었다. 큰 배우체, 작은 포자체. 작은 포자체가 큰 배우체에 영양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얘는 관다발이 없으면 기관이 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식물에서 기관은 잎, 줄기, 뿌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태류는 잎과 뿌리란 단어가 없습니다. 양치류는 포자체가 우세한 세대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큰 포자체와 작은 배우체가 영양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영양적으로 독립적이란 말은 각각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얘도 광합성을 하고 얘도 광합성을 합니다. 종자식물은 이들은 둘 다 포자체가 우세합니다. 작은 배우체가 큰 포자체에 영양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자체가 배우체보다 우세한 생활사를 형성한다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 배우자를 생성하는 배우체와 감수 분열을 통해 포자를 생성하는 포자체를 통해 세대 교본한다. 이 문장 자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생성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포자 생성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간단하게 모식화한 것이니까. 동물의 특징은, 동물은 배우자를 만드는 개체이므로 배우체라 합니다. 2N 핵상의 배우체가, 보통의 동물은 자웅이체, 암수 딴몸이지, 어떤 개체는 소배우체는
정자를 만드는 생식기라의 정소라 하고, 대배우체는 난자를 만드는 생식소라에서 난소라 합니다. 정소에 들어있는 정모세포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소배우자, 정자를 만듭니다. 감수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정모세포는 2n핵상인데 정자는 n핵상이 됩니다. 난소 또한 마찬가지 난원세포가 난모세포가 되고, 난모세포가 제1난모세포, 제2난모세포를 거쳐서 난자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감수분열인 것이지, 얘는 대배우자가 되게 됩니다. 핵상이 n핵상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동물은 접합자란 단어를 써도 되는데 보통은 수정난이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배우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동물의 생활사가 되게 됩니다. 곰팡이, 균류의 경우에는 배우체가 n핵상입니다. n핵상의 배우체가, 얘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우자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는 왜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n핵상이더라. 이 배우체에서 생성된 배우자가, 이렇게 적으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두 배우자가, 얘는 수정을 하되 세포질이 먼저 융합을 합니다. 세포질이 융합이 되니까 얘는 하나의 세포에 핵이 2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분열을 한 다음에 특이적으로 이후에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그래서 세포질 융합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핵융합이 뒤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 먼저 n핵상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모든 곰팡이는 아니지만 잔항균이나 담자균의 경우에 이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또 다른 개체를 만듭니다. 이 개체가 핵상은 n핵상인데 핵을 2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2핵체의 균사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배우체는 n핵상의 단핵성의 균사체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곰팡이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핵체의 균사체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완성된 접합자가 됩니다. 이 완성된 접합자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포자를 만드는데 따라서 포자는 NX항입니다. 이게 이제 잔항균과 담자균의 차이라고 그랬지. 잔항균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담자균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 없이 포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자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유성생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포자가 분열을 해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균사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균사체가, NX항의 균사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성생식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이 개체는 포자를 만드는 개체니까 얘는 포자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배우체도 NX항이고 포자체도 NX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주된 생활사를 이루다가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유성생식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과 곰팡이에 대한 것은 구분되겠지. 식물의 경우에는 배우체가 NX항입니다. 이 배우체가, 각각의 배우체가 장난기와 장정기를 따로 가질 수도 있고, 양치류의 경우에는 하나의 배우체 내에 정자를 만든다 해서 장정, 정자의 정입니다. 장정기. 난자를 만든다 해서 난자의 난을 써서 장난기라 합니다. 우리는 정소, 난소라고 하는 것을 식물은 장정기, 장난기라 합니다. 장난기에서 장정기에서 각각 얘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듭니다. NX항이 그대로 체세포 분열을 했으니까 정자도 NX항, 난자도 NX항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ENX항의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녹조류와의 차이점이 이들 접합자가 분열을 해서 어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에 보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류는 아직까지 조직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식물은 조직이 분화가 되게 되면 식물, 선태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는 무엇이 종자냐면, 선태류나 양치류는 이 배가 그냥 그대로 계속 발생을 해서 개체를 만듭니다. 근데 종자식물의 경우에는 배가 어느 순간 발생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 발달을 하다가 어느 순간 휴면 상태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종자라 합니다. 이 배가 발생을 통해서 포자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자체가 ENX항이 됩니다. 이 포자체에 포자를 형성하는 주머니라 해서 포자낭이라 하고, 포자낭에 있는 포자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합니다. 따라 생성되는 세포는 NX항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개체를 만들 때
수정을 통하지 않고 개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번식의 수단이지만 수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포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포자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우체는 핵상이 N핵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대가 되게 됩니다. 배우체로부터 2N핵상의 포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를 얘는 수정을 통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니까 유성세대라 하고, 이 유성세대에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자체로부터 배우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얘는 수정 없이 개체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무성세대라 합니다. 대신 이 무성세대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우체와 포자체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사를 이룬다 해서 두 개체가 번갈아 가면서 한 삶을 이루는 것을 세대교본이라 합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 배우체가 되게 되고, 감수 분열을 통해서 포자를 만드는 것이 포자체가 되게 되고, 배우체는 핵상이 N핵상이고 포자체는 핵상이 2N핵상입니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생활사를 이루는 것을 세대교본이라 합니다. 이것이 식물의 특징이다. (234번) 그림은 현생 식물군의 진화적 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통 개통수라 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계도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조상을 뿌리로, 자손을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수를 써가지고 개통수라 합니다. 그림이라 해서 개통도라 합니다. 개통수를 읽는 방법은 얘와 얘의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되, 대신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 이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계도에서 촌수를 얘기를 할 때 촌은 마디를 말합니다. 이 마디촌입니다. 그래서 마디가 몇 마디냐, 이것이 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와 내 형제 사이의 촌수는 하나, 둘, 두 마디니까 2촌이 됩니다.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에 대한 촌수는 한 마디니까 1촌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되게 되면 여기는 할아버지, 조부가 되게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머니가 되게 되면 아버지의 아버지는 조부이고 아버지의 어머니는 조모가 되는 거지,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조부가 되고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조모가 되는 거지. 조부의 아버님을 정조부로 하는 것이지. 그럼 조부의 아버님을 정조부로 하면 조부의 어머님은 정조모가 되시고 조모의 아버님은 진외 정조부가 되시는 거지. 조모의 어머님은 진외 정조모가 되시고 외조부의 아버님은 외 정조부가 되시고 외조부의 어머님은 외 정조모가 되시고
외조모의 아버님은 외정조부가 되시고 외조모의 어머님은 외정조모가 되십니다. 이걸 뭐 더 안 해도 되겠지. 나보다는 더 잘할 것이니까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돼. 그러면 여기 나가 있으면 여기는 1촌, 2촌, 3촌, 4촌이 되니까 나와 사촌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통수를 읽을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정조부의 아드님이 또 그 아드님의 아드님. 그래서 여기를 아제비 숙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나와는 1촌, 2촌, 3촌, 4촌인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종조부라 하는 것입니다. 당조부라 합니다. 여기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5촌. 그래서 5촌 아제비를 종숙이라 하거나 당숙이라 하는 것이지. 여기와 여기는 6촌이 됩니다. 마디수가. 여기는 고조부. 나와는 촌수가 4촌. 여기에 고조부의 아드님. 나에게는 5촌 정조부. 당정조부가 되는 거지. 종정조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6촌 할아버지. 제종조부. 7촌 아제비. 제종숙부. 여기는 8촌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5대 조부가 되는 거지. 더 안 해봐도 되겠지. 그래서 개통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촌수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사리와 무궁화가 촌수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이럴 때 가장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가깝다라고 합니다.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분류군을 자매군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고사리와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가장 가깝고 김과는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가장 멀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김이 파래와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가장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김과 파래에 대한 촌수나 김과 핵함에 대한 촌수나 김과 무궁화에 대한 촌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신 파래는 얘가 주어가 되게 되면 김보다는 핵함의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가 성립이 됩니다. 이들의 촌수가 이들의 촌수보다는 더 짧습니다. 자매군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고 김은 홍조류에 속하는 것이지 김은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데쳤기 때문입니다. 생김을 물에 풀어두게 되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파래와 핵함은 녹조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식물이 아닌 것이고 여기부터 이제 진정 식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직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다르게 표현할 때 배와 배의 조직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녹조류와 육상식물에서의 공통된 형질이 엽록소 B가 되게 됩니다. 우산이끼, 소리끼, 뿌리끼를 선태류라 합니다. 선태류에서 고사리로 진화가 될 때 얘는 양치류라 합니다. 유관속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유관속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가짜 물관이라 해서 헛물관이라 하거나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도관이 되게 됩니다. 무궁화는 종자식물 중에서 속시식물, 피자식물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더 이제 세분화하게 되면 여기에 가지가 하나가 더 있고 이 가지에 소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나무는 거시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무궁화의 차이점은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것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꽃은 무엇을 꽃이라 하느냐면 암술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꽃이라 합니다. 암술은 무엇을 암술이라 하느냐면 배주라고 하는 밑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밑씨가 완전하게 둘러싸여지게 되면 이렇게 암술이 있으면 이 암술이 배주를 완전하게 둘러쌉니다. 이럴 때 얘를 암술이란 단어를 줍니다. 근데 소나무의 경우에는 이것과 같은 지위에 존재하는 것이 배주를 완전하게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받치고만 있습니다. 차이점이 구분되겠지. 이럴 때 얘를 뭐라 하느냐 하면 솔방울이라 합니다. 암컷 솔방울이라 합니다. 그럼 솔방울과 암술의 차이는 완전하게 둘러싸느냐, 그래서 피자라 한 것입니다. 낮출되느냐, 그래서 나자라 한 것입니다. 배주가 종자로 발달하면 암술은 열매가 되게 됩니다. 이때 암술을 가질 때 꽃이라 합니다. 결국은 열매는 꽃이 변형이 되어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암술을 가진다는 말은 열매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중복수종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얘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기억에 엽록소 B는 기억 단계에서 출현했다니까 참입니다. 선태류는 단계통군이다. 우산이끼, 소리끼, 뿌리끼를 합쳐가지고 선태류를 한다 했습니다. 여기는 A, B, C, D를 각각 독립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이들을 단계통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C와 D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된 분류군들이 전체가 다 묶이게 됩니다. B, C, D가 하나의 분류군으로 묶이게 되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분기가 된 자손들이 다 묶이게 됩니다. A, B, C, D가 다 묶이게 되면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된 것이 전체가 하나로 다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단계통군이라 합니다. 근데 A와 B를 묶어주거나 혹은 A, B, C를 묶어주거나 혹은 B, C를 묶어주게 되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파생된 자손들 중에 일부가 누락되는 것, 이것을 척계통군이라 합니다. C와 D를 묶어주거나
CD1을 묶어주거나 혹은 BCD를 묶어줄 때, 이럴 때는 C에 대한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은 여기에 있고 D와 E에 대한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상에서 파생된 분류군들을, 자손들을 묶어주게 되면 조상이 여러 개라 해서 계통은 조상이라 그랬지. 다, 많다, 계통, 조상이. 그래서 다계통군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얘는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파생된 자손들이지만 일부가 누락이 된 분기군이니까, 분류군이니까 얘는 단계통군이 아니라 척계통군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것에 관다발은 니은 단계에서 출현했다. 관다발, 유관속. 관다발은 여기에서 관다발이 출현하게 된다. 이때 관다발은 먼저 나오는 것이 흠물관이라고 그랬지, 그지? 참이다. 답은 그더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번. 그림은 동물계에서 각 동물문을 대표할 만한 동물을 대상으로 개통도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억에서 리얼에는 그 계통에 포함된 모든 동물의 공통된 생물학적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해면동물은 대표적인 것이 해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세포성이다. 근데 기억은 완전하게 조직이 분화가 된 것을 진정 다세포성이라 합니다. 현재는 진정 다세포성인 것만을 동물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해면동물은 동물계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을 흔히 곁가지라 해서 척생동물이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원시적인 것들을 원생동물, 척생동물, 후생동물이라 합니다. 말미잘과 빛해파리는 강장을 가진다 해서 강장동물이라 합니다. 혹은 자포동물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배엽이 분화가 되게 되고, 이때 배엽의 분화는 먼저 이배엽성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 이배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엽이 더 분화가 되어서 3배엽성이 됩니다. 2배엽성일 때는 몸의 대칭성이 방사대칭이다가 이것이 강장동물의 특징입니다. 3배엽성이 되게 되면 좌우대칭으로 바뀝니다. 좌우대칭의 3배엽성은 다시 이런 초기에 두 계열로 분지가 됩니다. 하나는 원구가 입이 되는 것을 선구동물이라 하고, 원구가 항문이 되게 되면 입이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후구동물이라 합니다. 이때 원구는 우리가 원시적이다 할 때 그 원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고기에서 원구류라 하는 것은 먹장어, 칠성장어에서 원구는 이 동그란 원을 말합니다. 얘는 원구가 성구가 된다 했을 때 원은 원시적인 원을 말합니다. 오징어는 연체동물에 속하고, 지렁이는 환형동물에 속하고,
메뚜기는 절지동물 중에 곤충에 속하고,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에 속하고, 깨구리는 척추동물 중에 양서류에 속합니다. 척추동물은 척삭동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1번의 기역은 진정후생동물에 속하고 얘는 척생동물이다. 모두 중배엽성 기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3배엽이 되면서 중배엽이 만들어집니다. 2배엽은 내배엽과 외배엽만 가집니다. 그래서 말미잘 삐테파리는 2배엽성이지 3배엽성이 아니다. 2번에 니어는 척생동물에 속하고, 척생동물은 얘가 척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2배엽성이다는 옳은 말입니다. 특수화된 조직이나 기관이 없다 해서 조직은 있는데 기관이 아직은 완전하게 분화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3번에 디귿은 선구동물에 속하고 디귿은 선구동물에 속한다. 모두 탈피동물에 해당된다. 3배엽성이고 선구동물인 것은 참이지만 탈피는 절지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탈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탈피동물에 속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리얼은 4번에 리얼은 후구동물에 속하고 3배엽성이며 진체강동물에 해당된다. 그지? 이게 참이 되겠지. 그래서 이들은 후구동물은 전부 진체강입니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6번에) 보기는 현생 동물들의 개통을 나타낸 개통도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 들어갈 분류군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전에는 여기를 후생동물이라 했는데 요즘은 여기를 후생동물이라 하지 않고 여기가 후생동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진정후생동물이라 한 것입니다. 얘는 후생동물로 취급하기보다 척생동물이라 하기도 합니다. 해면, 유절, 자포동물이 되게 되면 진정후생동물은 배엽이 분화가 된 것입니다. 대신 2배엽성인 거지. 조금 전에 했듯이 2배엽성이 되게 되면 방사대칭이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이 만나는 이 꼭지점과 선은 점의 집합이지, 이 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전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가 3배엽성입니다. 3배엽성이 되게 되면 이들은 좌우대칭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무채강형 편형동물이 먼저 분지가 되게 되고, 3배엽성 좌우대칭의 동물들이 한 계열은 후구동물, 한 계열은 선구동물로 분지가 되게 됩니다. 선구동물은 다시 리얼과 디귿으로 구분되게 되면 리얼이 탈피하는 탈피동물이 되게 되고, 디귿은 촉수담륜동물이라 하거나 나선형 나날동물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편형동물은 아직까지 채강이 형성되지 않은 무채강입니다.
윤형 동물과 외항, 완족, 연체, 환형 동물이 여기에 속하게 되면 외항, 완족 동물은 촉수관을 가진다 해서 촉수동물이라 합니다. 촉수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촉수동물이라 한다. 윤형 동물은 원시적인 체강을 가진다 해서 원체강이라 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머리에 선모관이라 해도 되고 선모환이라 해도 됩니다. 선모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선모관이 이동과 먹이 섭취에 관여합니다. 연체동물은 성구동물이고 진체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들은 개방 혈관계를 가지고 있되 아직까지 체절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연체동물입니다. 외투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형동물은 진체강이고 얘는 폐쇄 혈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체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동물은 탈피하는 탈피동물이고 원체강입니다. 윤형동물과의 차이점이 선모가 없습니다. 절주동물은 진체강이고 개방 혈관계입니다. 이들은 체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구동물들에 대한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반삭은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후구동물에서 반삭은 척삭이 완전하지 않다 해서 이름을 반삭이라 한 것입니다. 극피동물은 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수관계에 관 모양의 다리라 해서 관족이라 한 것입니다. 물 속에서 호흡하는 것들은 전부 아가미라 합니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삭동물은 말 그대로 일생 동안 혹은 유생 시기에 척삭을 가지는 것들을 척삭동물이라 합니다. 후구동물은 전부 진체강입니다. 척삭동물은 다시 미삭, 멍게 혹은 피낙류라 합니다. 멍게가 속하는 것이 미삭, 두삭, 창고기가 속하는 것이 두삭, 우리가 속하는 것이 척추동물. 척추동물은 다시 먹장어, 칠성장어를 원구류라 하는 것이지. 이때 원은 원형할 때 그 원입니다. 아까 했던 선구가 되는 원은 원시적이다 할 때 그 원을 말합니다. 얘는 동그랗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연골 어류가 상어나 혹은 갑자기 가오리와 같은 것들, 이들이 속하는 것이 연골 어류가 되게 되고 참치나 농어나 혹은 붕어 혹은 잉어와 같은 것들이 경골 어류가 되면 여기서 더 진화된 형질을 가지는 것이 양서류가 되게 됩니다. 더 진화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충류. 파충류의 사촌이 조류가 되게 되고 우리가 속하는 것이 포유류가 되게 됩니다. 파충류와 조류와 포유류는 양막을 가지는 난을 만든다 해서 양막류라 합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4개의 다리를 가진다 해서 사지류를 합니다. 연골어류, 경골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턱을 가진다 해서 우리가 턱의 힘을 악력이라 하잖아. 그래서 턱을 가진다 해서 유악동물이라 합니다. 유악유라 합니다. 이들은 무악동물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역, 미연, 디귿, 리열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기역은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이지 미연은 후구동물이 되겠지 디귿이 촉추담륜이 되게 되고 리열이 탈피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갑시다.